자, 이번에는 이제 11차 A형 해설 강의를 시작할게요. 자, 여기 보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2년 개정 동아시아 역사 기행에 관한 과목 자료이다.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동아시아 역사 기행은 동아시아 각 지역의 역사 문화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과목이다. 자, 이 과목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분리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먼저 각 지역의 여기 생태 환경이죠. 생태 환경. 그 처해져 있는 문화권마다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을 이제 보는 거죠. 이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자 이해하고 그 위에 인간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중요한 학습 내용을 삼는다.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왔음과 동시에 각 지역의 고유한 이윤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냐면 독자성, 독자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제가 이제 김 교사와 박 교사의 이제 대화 과정에서 이 키워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집어넣었으니까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공통적 기억에 들어갈 사상가를 쓰고 당시 미주치 인물들이 같이 했던 영토 확장 사업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프레드리 2세하고 에카테 2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계몽군주들이죠. 이 계몽군주들. 그래서 계몽군주들은 자신들이 이제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 볼테르하고 서신교환을 자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프레드 2세하고 에카테리나 2세가 같이 했던 영토 확장 사업이 뭐냐? 이거는 그 폴란드 분할이죠. 예. 그래서 1차, 2차, 3차에서 폴란드 분할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거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관련돼 갖고 잠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볼테르와 계몽군주 간의 관계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볼테르는 이제 당시 유럽 군주들하고 활발히 교류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전파했고, 이때 이제 뭐 에카트 2세나 프레 2세하고도 이렇게 이제 뭐냐면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 편지를 주고받는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볼테르가 에카트 2세에게 보낸 편지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토 확장 사업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폴란드 분할이야. 예. 그래서 이 폴란드 분할을 세 번에 거쳐가지고 했죠. 1차 폴란드 분할부터 해서 2차, 3차 이렇게 해서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이 폴란드를 나눠가졌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1차 폴란드 분할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프레드 2세가 이제 폴란드 분할에 참여했던 이유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프로이센이 월경지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 월경지를 서로 이렇게 뭐냐면 연결시키기 위해서 폴란드 분할에 참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보면요. 자, 이거는 인도사 관련된 내용인데, 자, 다음은 인도에서 이슬람 세력 확대와 관련된 자료다. 자, 기억에 들어갈 공통된 지명을 써보고, 자, 니은 인물이 제국을 건립한 결정적 계기가 된 전투를 쓰시오. 자, 여기 이제 보면 아이바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바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기 이제 예전에 그 서북방 지역에 12세기 때인가요? 12세기 때 저는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고로 왕조가 있었어요. 고로 왕조. 이 고로 왕조가 이제 인도 중앙부인 델리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박을 장군을 파견했는데 아이박이 이 델리를 정복하고 나서 거기를 이제 독립했죠. 그리고 델리 슐탄 오왕조가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아이박이 세운 왕조가 아이박이 맘루크 그러니까 노예병사 출신이기 때문에 맘루크 왕조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맘루크 왕조 이후에 카줄 왕조, 사이드 왕조, 투쿠르 왕조, 사이드 왕조, 로디 왕조 이렇게 5개의 그 델리 슐탄 왕조가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델리 슐탄 왕조의 마지막 왕조가 어떤 왕조냐면 로디 왕조가 있어요. 로디 왕조가 그 당시 파니파트 전투에서 그 당시 이제 바브로에게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 파니파트 전투에서 델리 슐탄 왕조가 종식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바브르의 군사 원정을 지원을 해줬고 이때 바브르가 이제 뭐냐면 어,
만든 왕국이 무굴 제국이죠. 예, 무굴 제국. 예. 그래서 요 니은은 이제 바브레가 승리해서 그 당시 이제 델리의 지배자를 격퇴했다. 이때 델리의 지배자는 그때 델리 슐타 왕조의 마지막 로딩 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파니파트 전투 관련된 내용을 제가 사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좀 보면 자, 여기 두 번째, 파니파트 전투가 있어요. 파니파트 전투는 가끔씩 교과서나 역사과 부도에 명칭이 나와 있어. 그래서 한번 외워두시는 것도 나중에 보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파니파트 전투의 이제 활동 과정을 이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그때 오스만 제국의 지원을 받았다. 요거. 그래서 오스만은 선진 군사 기술자를 영입 오스만의 선진 군사 기술자를 영입해서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포병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국제보상운동하고 국제보상운동에 이제 여성들이 참여한 그 내용인데 요번에 나왔던 그 기출 문제를 좀 응용해 봤어요. 예. 그래서 가자류와 관련된 운동을 주도한 단체 쓰시오. 국제보상운동이죠. 근데 이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했던 단체는 국제보상기성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나자를 고려해서 가아 관련 운동의 의미를 한 가지 쓰시오. 여기 보면 이제 여성들이 참여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자신의 이제 금과학지나 근과학지나 이런 것도 갖다 바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이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해서 사회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여성운동사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운동의 의미는 아까 이제 여성들이 수동적인 존재에서 사회적 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능동적 존재로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여성 운동의 시작으로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관련된 문제에서 이제 시험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좀 볼게요. 사료 내용을 좀 보면요. 여기 이제 국제보상운동 취지서가 있죠. 예, 취지서 있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참여했던, 그때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단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폐물 폐지 부인이에요. 예, 그래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박지나 그 금반지 등등을 이제 모아가지고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내용이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요걸 좀 응용했던 문제고요. 요 내용은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챗GPT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네, 아래는 요청하신 내용을 요약 없이 그대로 화면에 제시한 것입니다. 네, 제시해주신 파일은 국제보상운동의 주도 단체, 국창기성회와 그 역사적 의의, 특히 근대 여성운동의 시작으로서의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특히 여성들이 어떻게 능동적 존재로 참여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1차 사료 기사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료 1, 국제보상운동 취지서, 907년 2월 16일 대구. 이 사료는 파일 2번에 언급된 대구에서 김광재, 서상돈 등이 국제보상운동을 처음 시작하며 발표한 취지서입니다. 당시 이 운동을 적극 후원한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오폭체 보상운동 취지서, 국채 1,300만 원 발췌. 지금 우리 대한제국 2천만 동포는 이미 1,300만 원의 폐국채를 지고 있습니다. 땅덩어리는 장차 우리의 땅이 아닐 것이고 인민은 장차 우리의 인민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구에 뜻 있는 인사들이 모여 담배를 끊어 그 대금을 모아 국채를 갚고자 합니다. 3개월 동안 담배를 끊는다면 20만 명이 하루에 2전씩 모아 1,300만 원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2천만 동포가 한마음으로 참여한다면 어찌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1907년 2월 21일자 대한매일신보 기사 요약. 클로즈 쿼크. 이 사료는 파일 2번에 대구에서 나랏 빚을 갚아 국권을 지키자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다는 내용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운동 방식. 담배를 끊는 것 던옌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주도단체. 이 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끈 것이 바로 파일 4번의 국채보상기성회,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 조직으로 확산입니다. 사료 2. 여성들의 참여, 폐물 폐지 부인회, 1900년 4월 7일. 이 사료는 파일 4번의 여성들이 수동적 존재에서 능동적 존재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증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사입니다. 남성들이 단연 던옌으로 참여했다면 여성들은 폐미녀, 가락지 등 장신구를 기부하며 독자적인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오픈 쿼트,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7일자 기사. 감동할 만한 부인들의 일, 대구 남일동. 부인 7인이 국채보상의연금을 모으기 위해 모여 의논하기를 우리 부인들은 비록 규방에 갇혀 지내나 나라가 망하면 여자인들 어찌 책임을 면하겠는가. 남성들은 담배를 끊어 그 돈을 모은다 하니 우리 부인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으므로 낼 것이 없다. 이에 우리가 가진 은가락지, 은비녀, 은기거리 등 폐물을 모아 의연금에 보태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여러 부인들이 기꺼이 찬성하여 그 자리에서 폐물을 모아 국채보상소에 전달하였다. 클로즈 쿼트. 사료 해설. 근대 여성운동의 시작, 파일 4번. 이 기사는 대구 남일동 7부인의 자발적인 모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규문에 갇혀 지내나라는 기존의 수동적 존재임을 인식하면서도 나랏질의 여자인들 책임을 면하겠는가라며 국가 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능동적 존재로 변화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성 고유의 방식. 남성들의 단연에 대응하여 여성들은 폐물 기부라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참여 방식을 창안해냈습니다. 확산. 이 기사가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감동회, 부인회, 폐지회 등 수많은 여성단체가 결성되어 폐물을 기부하는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이는 파일에 여성들이 사회 문제에 직접 참여한 근대 여성운동의 시작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혹시 이 국채보상운동을 방해했던 일제통감부의 자, 그래서 국제보상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사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지세, 수치 방법 관련된 내용이죠. 지세가 아니라 지대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소작인이 지주의 땅을 빌리고 나서 그 대가로 이제 지대를 납부하는 방식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직조법이 있었고, 타조법이 있었고, 도조법이 있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할게요. 예전에 제 강의 시간 다 했으니까. 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직조법하고 이 도조법이에요. 예. 그래서 직조, 도조 관련된 내용들 있는데, 여기에 기억에 들어갈 것은 이제 직조법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역에 들어갈 용어, 직조. 그냥 기역과 니은의 수치 방식이, 자기들이 각각 유리한 거 뭐냐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좀 문제를 잘못 썼는데, 자, 그 보면 이게 그 타조법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게 기역이 있는데, 이게, 잠깐만요. 잘못 썼네. 기역이 있고, 이게 타조법이 아니라 직조법이죠. 직조법. 예. 그 다음에 여기 니은의 수치 방법이 있는데, 니은은 잠깐만요. 예. 기역, 니은. 예. 그래서 여기 직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도조,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갖고, 요거 고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고칠게요. 예, 여기 보면, 잠깐만, 어딨냐. 그러니까 오타가 좀 하나 있어갖고 고칠게요. 타격법이 아니라 이 직조법이에요. 직조법. 예, 이 직조법. 그래서 유의한 점의 풍요에 따라서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뭔데? 왜냐면 직조라는 것은 여기 정액질 하는데 이게 이제 정유지대 아니에요. 직조는요. 근데 그때 정액을 정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약간 이제 수학을 하기 전에 정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딱 정해서 하기 때문에 풍년이면 적게 거는 거, 풍년이면 많이 걷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자기네도 유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주의 입장에서 또 풍년 때 더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유리하게 되고 자기는 풍년 때 덜 거두니까 유리하죠. 그래서 여기 있다. 참고로 이제 타조법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기 전에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윤료수 2분의 걷는 거고요. 여기 이제 도조라는 것은 수확하기 전에 정액으로서 대충 이제 걷는데 보통 3분의 1 정도 이게 걷는 거죠. 근데 여기는 중간에 이렇게 작황을 보고 뭐냐 정액지대로 이렇게 걷는 거야. 이게 정률, 그다음 도조는 정액, 여기도 정액인데 정액과 이제 집조하고 도조가 틀린 점은 요거는 그 처음부터 딱 이제 1년 농사 짓기 전에 이미 이제 뭐냐면 정액으로 하겠다고 이제 하는 거고 보통 수확량의 3분의 1 정도를 이제 걷는 거고 약이요. 여기는 이제 한번 그 훑어보고 나서 액수를 정하는 거죠. 예, 직접 그 수확하기 전에 그래서 보통 이것도 3분의 1이 하는데 뭐 흉년일 경우는 더 거둘 수 있고 풍년일 경우엔 아니 흉년일 경우엔 덜 거둘 수 있고 풍년일 경우엔 더 거둘 수 있죠. 그러니까 지주나 자기들 입장인데 각각 유리한 점이야 이게.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도조법이 유리한 점이 뭐냐? 타조에 비해 적은 데다가 액수가 영농을 잘하면 총 생산량이 늘어날 만큼 그만큼 자신의 수익이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조법 유리한 점 여기 보면 그 소작료죠. 네, 지대가 타조에 비해서 적은 데다가 지대가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밑에 있는데 그 뭐냐면 직조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주가 이게 여기가 아니라 요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직조법 관련된 내용이니까 예, 수정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주와 디귿 관련 지대 납부 방식을 원했던 이유를 당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쓰시오. 그래서, 요 당시 이제 그 개성 및 여러 도시와 같이 동가 제화가 유통되는 곳엔 전도시 있는데, 요 말은 이제 여기 전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대의 그 급납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지세가 급납화되기 시작하니까 지대도 이제 급납화가 돼요. 조선 후기 때. 그래서 예전에 한번 조선후기 때, 그러니까 19세기 때죠. 19세기 때 이제 조세 납부의 특징을 이제 두 가지 쓰시오 해가지고 있는데 직조법, 도조법, 그 다음에 급납화. 요거 세 가지 키워드가 들어야지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화폐납, 네, 그래서 급납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화폐 경제가 확대된 가운데 안정적으로 화폐 수익을 얻고자 하였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이제 답안 내용을 좀 수정할게. 이게 집조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대가 타주에 비해서 적은 데다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요 주 내용을 이쪽으로 이제 집조법 내용을 이렇게 옮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관련돼 갖고 제가 이제 한번 사료도 한번 찾아봤어요. 예, 사료 한번 찾아봤는데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직조와 이제 타조법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조법의 장점 등이 쭉 있고, 그 다음에 합해납의 이유 등이 이제 쭉 있죠. 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을 보겠습니다. 이게 왕한서 신법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내용은 제가 이제 모욕법의 이제 개선 방법, 아니, 차격법의 개선 방법 모욕법 관련된 문제를 냈고, 군수법인가요? 예. 방정법 관련된 내용을 냈는데, 자, 여기 보면 기획은 이제 들어갈 것이 뭐냐, 차격법이죠. 역을 동원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 뭐냐면 농민들의 그 재산 정도에서 각종 정부 업무를 동원하는 제도가 차역법이죠. 그런데 이제 각 등급마다 5등급마다 이렇게 나눠갖고 그 등급에 맞는 이제 역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게 서류 조작을 통해서 밑에 있는 등급에 있는 호를 무거운 역을 부과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생겼죠.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한 것이 모역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획을 개선하기 위해서 니은의 제도 명시에 쓰시오. 이게 모역법 관련된 내용이고요. 디귿제도의 실시한 목적, 방정군수법이라고 하는 이 방정법은 토지의 측량을 올바르게 하여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정이라는 건 그 당시 토지가 이게 뭐냐면 좀 그 지금처럼 딱 이렇게 네모난 형태가 아니라
상당히 이게 꼬불꼬불한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걸 도형을 이제 해가지고 뭐 계산을 해갖고 반듯하게 했다고 치고 그걸 이제 계산한다는 건데, 자, 하여튼 이 반죽 분쇄법 요거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주 4번 관련된 내용, 여기 이제 차유법 폐단을 이제 본칙에서 모욕법을 실시했다, 그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요 관련된 이제 사료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차별법의 폐단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리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모욕법을 시행했다는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반전 군수법의 이제 뭐냐면 목적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 왕왕서의 신법 관련된 내용은 지금까지 두세 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그 정책들 있죠.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네, 요청하신 내용을 요약 없이 그대로 아래의 화면에 제시합니다. 네, 제시해주신 파일은 송나라 왕안수의 신법, 그 중에서도 차역법 이외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모역법, 그리고 방전균세법의 목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핵심 1차 사료들을 통해 각 제도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료 1. 차역법, 차익fal의 폐단. 파일 4번에서 왕안석의 신법 시행 이전 차역법의 폐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왕안석이 개혁을 시행하기 전인 1058년 인종가정 3년에 황제에게 올린 상인종 만원서 샤오넨게 올리는 만자의 글에는 당시 차역법의 문제가 무엇인 절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차역의 법은 부유한 백사오 (formidable households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집이 차례가 되어 관청의 아전, 파일 4번의 아전의 부담의 직무를 맡게 되면 관청의 모든 경비와 물품 조달을 자신의 재산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이를 처벽이라 함, 가벼우면 재산을 탕진하고 심하면 파산하여 떠돌게 됩니다. 부유한 백성들은 차역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를 팔아 재산을 줄이거나 재산을 나누어 호후를 분할하고 이 때문에 직역의 부담은 점차 가난한 백성에게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Close quote. 이 사료는 파일 4번에 아전의 부담이 가장 심하여 농민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합니다. 차역법의 핵심 문제. 송나라의 차역법은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상급 농민, 부유한 백성에게 할당된 아전 직무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 관청 운영비, 물품 조달비 등을 담당자가 스스로의 재산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결과, 이 때문에 한번 아전에 임명되면 집안이 파산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악순환, 부자들은 파산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분가하여 차역 대상에서 벗어나려 했고 그 부담은 결국 중하층 농민에게까지 전가되어 농촌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료 2. 모역법, 이 시행, 차역법의 해결. 이러한 차역법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왕안석이 1069년 2년에 시행한 것이 프라이스 모역법 파 6번입니다. 송사과시코츠에는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픈 쿼트. 식화지 모역법조 희녕 2년에
제역원 치의견을 설치하여 모역법을 논의하게 하였다. 대저차역법은 백성들이 직역에 종사하는 동안 농사지을 시기를 놓치고 파산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백성들 조후는 재산의 등급, 호등에 따라 돈을 내게 하고 이를 면역전이라 불렀습니다. 국관청은 이 면역전을 사용하여 사람을 고용하여 관가고전, 관자구젠 그 직무를 맡게 하였습니다. 만약 고용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이를 조역전, 주익첸이라 하여 흉년에 대비하였습니다. 사료 해설 이 사료는 모역법이 어떻게 차역법을 대체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파일 6번과의 연결. 농민을 재산 정도에 따라 동원, 차역법 하던 방식을 재산의 등급에 따라 돈 면역전을 내게 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차역세에서 모역 무익으로 차역은 강제 진크립션이었으나 모역은 모집 하이링입니다. 작동 방식. 모든 백성은 재산 등급에 따라 면역전, 면역법이라고도 불리는 유이라는 세금을 냅니다. 국가는 이 세금으로 전문인 등을 고용합니다. 결과, 백성들은 파산의 위험이 있는 현물 노동 대신 예측 가능한 화폐 세금만 내면 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차역법의 가장 큰 문제였던 아전의 파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료 3. 방전균세법화의 목적. 파일 5번의 방전균세법은 모역법과 함께 신법의 핵심 재정 개혁이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 역시 송사 식화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픈 쿼트, 송사시 식화지. 방전균세법조 희령 72년에 방전균세법을 제정하였다. 전국의 토지를 측량 검전, 겐텐하도록 명하였다. 무릇 토지를 측량하는 방법은 땅을 사방 2,000보의 구획으로 나누어 방팡이라 불렀다. 해마다 토지의 비옥도를 5등급으로 나누어 토지 대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관료와 지주들이 숨긴 토지 은루전 인로대안을 적발하고 토지 등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니 세금의 부담이 공평해졌다. 사료 해설. 이 사료는 파일 5번에 토지의 측량을 올바르게 하여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실시했다는 목적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방전텐. 방전이란 이름은 토지를 사방천보의 방형으로 구획하여 측량했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목적. 토지 측량. 관료. 지주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숨겨둔 토지 은류전을 찾아내어 세금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공평한 과세. 단순히 면적뿐 아니라 비옥도를 5등급으로 나누어 비옥한 땅은 세금을 더 내고 척박한 땅은 덜 내게 하여 공평한 세금 튠쉔을 부과하려 했습니다. 혹시 왕안석의 다른 신법, 아, 그래서 이제 왕화선 신법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사 관련된 자료다. 그래서 작성법을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6번이죠. 7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중국사 신문화 운동, 중국의 이제 신문화 운동에 관한 자료이다. 작성의 방법에 따라서 이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신청령 관련된 내용이 있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있죠. 덕선생, 새선생. 예, 덕선생은 이제 그 데모크라시 관련된, 민주화 관련된 내용이고, 새선생은 색선생이라고 또 하죠. 그게 뭐냐면, 사이언스, 과학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민주주의와 과학을 이제 의미한다.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문제 나왔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때 이제 민주화 과학을 왜 강조하냐? 유교를 이제 처단하는 대신에 요걸 대안으로서 민주화 과학을 이제 제시했던 거고, 나중에 진독수나 이런 사람은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주의 혁명에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를 또 제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또 보고요. 자, 기획의 창간에 문화사적 의의를 쓰시오. 여기 이제 신청년인데 원래는 청년잡지였는데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신청년이 됐잖아요. 예. 그래갖고 요걸 이제 그 의미는 신문화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청년 잡지, 그러니까 신청년은 그 관련된 내용 한의 중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진독수는 1915년에 청년 잡지를 신청년을 개명하여 발행했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사상을 계몽하고 병역시킨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고자 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1915년 신문화 운동의 시발점을 보고 있다.
시발점이 시발이 아니에요. 예, 요즘에 시발점을 시발요, 그러니까 욕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그렇진 않겠죠? 예. 자, 하여튼 신문화 운동의 잡지 신천년과 최은배 교장 아래서 이 최은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북경대학교 교장이었죠. 북경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혁신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자, 아래에서 자유주의 교육 방침으로 풍토가 쇄신된 북경대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화는 이렇게 신청년과 북경대를 중심으로 해갖고 구신점을 가지고 이제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니까 니은과 니은의 의미를 각각 써볼거. 요거 이제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 니은은 민주주의, 예, 데모크라시. 그래서 이 데모크라시의 대자를 한자 옮겨져서 덕선생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언스. 사이언스의 이제 사이언스의 요 사자를 이제 이렇게 그 한자로 옮겨졌다 보니까 그 뭐냐면 새선생, 색선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디귿에 들어갈 종교 집단 이거는 공교라고 해요. 공자교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康위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자들 이제 모시는 이제 공교 운동을 펼쳤죠. 그러니까 공자가 단순히 사상가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뭐냐면 신 같은 존재로 이렇게 갖다 모시는 그런 운동을 펼쳤다는 거죠. 이 공고 운동인데 그래서 이 공고 운동을 바탕으로 했고 이게 나중에 이제 위에스카의 제재 운동을 또 뒷받침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이에 반대할 양치차오 그康의 제자죠.康의 제자 이 공교를 이제 비판하면서 뭐냐면 이 사람의 유명한 말로 했죠. 예. 공자는 사랑한다. 그렇지만 진리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공자 사상은 사상가로서 이제 뭐냐면 공자는 존중하지만 그 사람을 신호 받들어 모실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죠. 자기 스승에도 불구하고 양치차오가 이제 이렇게 공자 어떤 그 공교를 세우려고 하는康회를 비판한 내용.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구성한 국회를 반대하기 위해 선무에 전개했던 운동을 내용을 이제 기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이 안동구락부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당기석 그 안동구락부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당기석이 집권하고 나서 기존의 국회를 이제 해산을 시키고 자기가 이제 그 뭐냐면 그 자기 파벌력이 구성된 그런 그 정치 집단을 구성했는데 이게 그냥 안복구락부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안복국회라고 하는데 이 송원 입장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 그래서 예전에 국회를 회복하자라는 그 운동을 이제 펼쳤는데 이게 호복 운동이죠. 안복국회 비정통성을 지적하면서 그 당시 그 공화혁명을 결실로 해서 조직된 옛 국회를 회복하자. 이게 호복 운동이고 참고로 이게 안복국회는 그 당기석이 이제 그 뭐냐면 안희파벌이 그냥 안희군벌이에요. 안희파 쪽에 이제 안희성 쪽의 군벌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인물들을 많이 기용했기 때문에 이걸 앙복국회라고 이제 지칭하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중국사 할 때 설명해 놓은 부분이요. 좀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요 관련된 이제 그 사료 내용을 이제 좀 찾아볼게요. 찾아봤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신청년의 청간사 내용이 있죠. 청년에게 구한 경고 청년 이런 말인데 나는 청년들의 6가지를 받아놓으라. 노예적이지 말고 자주적이 되라. 보수적이지 말고 진보적이 되라. 이거 6가지였는데 요거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한번 눈에 좀 발라주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덕선생과 새선생 그 관련된 내용 있죠. 요것도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 호복운동 성격 해가지고 호복운동 안복국회를 타파하고 이제 예전 국회로 돌아가자. 법통을 예전 국회 법통으로 돌아가자. 호복운동인데 주로 이제 그 강남에 있는 거기 이제 그 강동 지역에 있는 그 소몰 중심으로 이제 전개된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복운동은 예전에 사지선단 기출문제에 잠깐 언급됐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운동이 있구나 하고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보죠.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 중세 농민 반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일단은 이제 요 가와 관련된 내용은 프랑스 북부에서 일어난 100년전 와중에 일어난 그 관련 자크의 난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자크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유명하단다. 그거는 이제 자크의 반란 관련된 내용이고 꽁빼누 칠령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계기가 돼갖고 이건 좀 나중에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의 니은에 이제 관련된 사람은 존볼이라는 사람이에요. 존볼.
그래서 존 볼이 이제 이끌었던 파가 롤랜드 파죠. 그리고 요 존 볼의 성공을 받아서 이제 일어난 난이 와터 테일러의 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와터 테일러의 난은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죠. 요 부분요. 예.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기역에 기가된 칙령 내용을 쓰시오. 요거는 이제 꽁빼누 칙령이다. 네, 꽁빼누. 그래서 이 꽁빼누 칙령인데 꽁빼누도 요거 자주 유명한 장소도 많이 나와요. 꽁빼누 칙령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꽁빼누에서 이제 강화회담을 맺어가지고 독일 항복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 여러분은 서계나 서강제 없어요, 이거는요. 어디에 있냐면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이야. 여러분 서양사 강의 잘 안 읽죠? 근데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때 꽁빼누 칙령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본 문제에서 나온 건 아니고 그 와터 테일러에 나왔을 때 그 오답으로 한번 꽁빼누 칙령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언급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쓰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 이게 아닌데. 예. 아.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18번입니다. 예. 세 번째 인증번호 18이에요. 예. 요청하신 내용을 요약 없이 그대로 아래에 제시합니다. 6. 프랑스에서는 전쟁으로 피해해진 농민들에게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었다. 푸아티의 전투에서 사로잡힌 국왕장 2세와 대귀족들의 몸값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영국과의 전쟁에서 국왕조차 지키지 못한 귀족들의 무능을 경멸했고 무거워진 지대와 봉건적 부담을 증오했다.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봉기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파리에서 봉기한 에티엔 마르셀을 진압하기 위한 섭정 샤를의 콩피에뉴 칙령이었다. 그것은 귀족들에게 무제한의 징발권을 허용하는 것으로 농민과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서양사강의 익육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니은의 인물에 속한 건 롤랜드파고, 그 이 종파가 나 관련 농민 반란, 그러니까 이제 마트 테일러에 미친 영향을 써놓으니까, 자, 이 농민 반란이라는 반봉거 운동이 중세교회에 반항하는 반교회 운동과 결합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사실, 일반화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전에 일반화 관련돼 가지고는 기출문제 나온 게 이제 구체 사실들이 주어지고 나서 요 구체 사실 일반화 시켜라. 그 내용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톡 한장된 문제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여기 안 맞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니은이 기역 내용이 없을 경우에 성립되지 못하는 이유를 서술해 볼 거. 그러니까 일반화가 이 구체사실 뒷받침하지 못할 때 이제 성립하지 못하는 이유를 쓰시오. 이거 그 뭐냐면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죠. 일반화와 이제 개념 또는 구체사실 간의 관계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자, 구체적 사실에 수반되지 않은 일반화는 경험적인 증명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디귿에 들어갈 니은의 장점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디귿에 들어갈 내용에 이제 이렇게 일반인데 일반의 장점 중에 요게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처럼 사실들을 바탕으로 보편적 원리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일반에 어떤 이제 장점이 있냐 요건 건데 그러니까 일반의 정반적인 장점이 아니라 제한된 방식으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와 판단 능력 등이 필요한 역사적 탐구 활동에서 다양하고 심화된 사고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과 개념을 활용해서 이걸 추론해서 학습자의 사고차를 높여준다. 요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교사가 니은을 통해서, 니은은 이제 그 뒤에 여기, 근대 국가로 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외세 침략은 민족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국민의 정체성 형성에 밑거름이 된다.
라는 일반어를 봅시다. 이렇게 있죠. 자, 니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니은의 일반적 호용성을 자료 내용을 고려해서 쓰시오. 이렇게 그냥 일반화니까 요것도 이제 일반화의 호용성 중에 장점 중에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물어보는데 요거 뭐냐면 근대국가 나가는 외세 민족적 저항 관련된 사건들 다 언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항된 사건들 없으니까 그 중에 핵심 요소를 뽑아가지고 제시한다. 그 여러 사건들 외세 침략을 에 저항한 민족적 저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개념을 뽑아내서 이걸 일반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의 개별 요소를 핵심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사실들을 다 언급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개념이나 일반을 끌어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호용성, 그러니까 요 사료와 상관없는 요 사료 바탕으로 이제 반영되어 있는 일반적 호용성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 미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학습 효과를 쓰시오. 와, 정말 폴더 정리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민족적 저항이나 폴더 안에서 개념 안에 배우게 될 3.1운동이나 강조학생운동 같은 사건을 함께 처리해서 좋아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개념과 일반화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의 일반화를 익히면서 학습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비슷한 사건을 예상하거나 설명, 분류,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한번 제가 그 일반화의 호용성을 물어볼 때 그냥 다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한된 방식으로 지문에 따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쪼개서 문제를 내봤습니다. 일반화 호용성 관련된 내용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있고, 요것도, 이게 좀 띄어쓰기가 잘 안 되는 것 같네.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관련된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일반의 호응성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마지막 이제 그 관련된 줄 아까 전에 요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예. 자, 셋째 일반화는 개념과 함께 여러 가지 역사적 개별 사실들을 조직하는 핵심 요소로서 이용된다. 그래서 일반은 구체적 역사 사회 혹은 개념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단순한 사실의 이해보다 훨씬 크다. 일반을 갖고 있는 보편성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일반을 이해함으로써 학습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비슷한 상황을 예상하고 설명, 분류, 조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예문 자체가 이거하고 안 맞을 수 있다고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식으로 생각을 했다.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예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약간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이 있으면 어떤 내용이 있으면 요걸 이제 역사적 사례로 이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주관적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하고 또 다른 식으로 보는 관점이 틀릴 수 있어. 어떤 분이 또 다른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다른 관점도 존재한다는 걸 인지를 하니 그러니까 인정을 하니까 뭐 이거는 그냥 참조자로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장점 내용은 좀 주관적인 판단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요게.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10번 문제를 이제 볼게요. 10번 문제는 요것도 이제 앞에서 말하는 단계, 감정이입적 단계인데, 요건 실제 수업에서 이제 어떤 감정이입 단계에 따라서 이제 수업을 하냐. 그래서 5단계 감정이입 단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앞에서는 4단계고, 여기는 5단계. 예. 그래서, 고정관념, 일상적, 맥락적 감정이입, 이런 이제 감정이입 단계를 한번 예문을 통해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춘추가, 당나라 손을 잡고, 또 백제 뭐 곡을 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좀 만들어봤거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쭉 있는데 자, 1단계는 아예 감정이입을 하지 않은 단계죠. 예. 그다음에 2단계는 이제 뭐냐면 고정관념에 따라서 감정이입을 하는 단계고 세 번째로는 일상적 감정이입. 그다음에 그 마지막 네 번째는 제한된 역사적 감정이입, 다섯 번째는 맥락적 감정이입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기획과 니은의 용어를 쓰시오. 기획은 고정관념, 그다음 니은 일상적인데 특히 이제 일상적 감정이 용어 쓰라는 거 예전에 앞에 20년도 기출문제 때 그 맥락화 역사 포스트 모더니즘 나올 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여기. 자, 그다음 니은 단계에서 시대착오적 이해가 생기는 이유를 쓰고 이 단계에서 역사학습에 대한 필요한 이유를 쓰시오. 근데 니은 단계 일상적 감정인데 일상적 감정임은 이거는 현대적 관점에서 이제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대착오적 인식이 이제 생기는 게 뭐냐? 우리가 역사를 보는 방식과 당시 사람들이 보는 방식, 우리가 아는 것과 당시 사람들이 아는 것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을 가지고 과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없이 그냥 접근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가 왜 필요하냐? 일단 맥락적 감정으로 갑자기 하면 얘들 못하겠죠. 이해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로서 물론 이제 5개념 요소가 많지만 이걸 학생들이 선지식이나 익숙한 경험에서 감정이입을 통해서 이해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 나는 현재적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해하고 나서 이제 뭐냐면 그 관점에 따라서 또 이해를 하는 그 중간 단계의 어떤 단계의 필요성 때문에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 감정이입도 역사학습에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맥락적 역사적 감정이죠. 디귿 용어를 사용하여 5단계 역사적 행위 이해 방식을 이제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맥락적 역사 감정의 이해 방식이 뭐냐? 역사적 행위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하는 거야. 한 가지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어떤 종합적으로 맥락적으로 다 파악하는 그 방식. 이렇게 이제 이게 진정한 역사적 감정이입이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감정이입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감정이입, 종합적 감정이입 관련된 내용은 주 8번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역사적 행위들, 당시 사람들의 관점이나 상황에 비추어 이해하고 상황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과거 사람들의 내면을 고려한다. 그리고 역사적 행위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맥락적으로 이해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행위의 이해 방식이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행위의 이해 방식에 따라서 쓰면 되는데 요걸 조금 이렇게 고칠게요. 요걸 좀 따옴표를 이해에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역사적 이해 방식. 그래서 여기 답안에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요 중에 요거 뭐냐? 음, 여기 보면 여기 역사적 행위에 대해서 영향을 준 여러 요인의 종합해 역사적 이해 방식 여기에 한정돼서 이제 답안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건이 주어진 거니까 조건에 맞춰 가지고 답안을 구성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자음절을 읽고 나서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니토프스크 조약 있죠. 이 블레스트 니토프스크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에 대한 레닌의 어떤 인식, 제국주의론에 입각한 인식,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신경제 정책 관련된 내용도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기획에 대한 디귿의 인식을 서술해 볼까.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전쟁, 1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 인식을 어떻게 이제 하냐. 자, 여기 1차 세계대전을 열강이 경제력과 심리 지배를 벌이는 전쟁,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1차 세계대 인식이 잘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레닌의 제국주의론이에요. 제국주의론. 자, 가 이후에 이제 독일과 맺은 니은 관련된 조약이 뭐냐. 자, 그래서 이제 가 이후에 이제 맺어진 니은 관련된 조약이 뭐예요? 블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죠. 예. 그래서 블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도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그 서계에 있는 내용, 그 블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 내용이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발트해나 지난 핀란드를 독일이 양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인구의 3분의 1, 철생산의 80%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실에 의미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블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통해 그 당시 러시아에게 빼앗은 그 독일이 이 지역을 어떻게 가난했냐? 궁금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직접 통치보다는 이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을 라는 괴뢰 정부를 세워서 이제 간접 통치를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발트 연안과 핀란드 지역도 비슷비슷하게 하는데 직접 지배보다는 간접 통치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이 지금 그 직접 통치할 영역이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 통치하려고 군대 파견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막 1차 세계대전 서부전선에서 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독일이 동부 전선의 병력 빼고 서부 전선을 이동시키고 나머지 그 지역 자기가 이제 양도받았던 알고 하는 지역은 직접 지배보다는 이제 간접 통치 방식 이걸 채택했다. 잠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귿이 1921년 행해진 경제 정책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디귿이 아니라 이게 디귿 레닝이죠. 네, 레닝이 이제 1921년에 행한 경제 정책 내용,
요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뭐 내프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요게 이제 경제 정책 내용 보면 요것도 내용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이제 좀 볼게요. 보면 자, 농업과 공업 다시 하겠습니다. 자, 농업과 공업 분야에서 아유, 농업과 공업 분야에서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소규모 개인 소유를 인정해주고 화폐 경제를 되살려 상거래 상거래 자유화를 하였고 외국 자본을 도입하였다. 농민들이 세금 위에 잉여 생선을 팔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게 이제 내프와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가와 나자들 고려해서 러시아 혁명이 세계 여러 지역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미친 것을 쓰시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레닌의 제국주의 반대에 억압받던 식민지 국가들의 민족 자결 지지는 사회주의 이념이 전 세계에 확산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레닌이 보면 이제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어요. 우리가 보통 민족 자결주의 하면 그 뭐냐면 윌슨만 생각하는데 윌슨의 민족자유주의도 있지만 레닌이 민족자유주의 있어요. 그 당시 또 레닌 외와 윌슨 외에도 민족자유주의라는 게 여러 학자들이 주장했던 거고 그래서 레닌의 민족자유주의는 주로 제국주의 국가의 어떤 식민지 국가들에게 어떤 민족자유주의를 지지하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윌슨의 그 민족자유주의는 실제로 까보면 레닌의 자유주의하고 의 내용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윌슨이 민족자유주의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레닝의 민족자유주의가 그 안에 있다. 윌슨의 원래 민족자유주의와 좀 내용이 다른데 우리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인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족자유주의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관련된 사료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여기 와터 테일러는 있는데 이거 아까 얘기 안 했죠. 저기 짜크에 나는 홈페이지 측량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와터 테일러는가 종부의 설교네요. 그 로렌드파의 반교의 사상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닝의 일제성의 제국주의 전쟁론 내용인데 여기 관련된 내용이 있고 플라스틱 리투프스쿠작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신경제 정책, 식량세 관련된 법률 내용인데 그건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연결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에 영향 관련된 레닌의 제국주의 반대 그다음에 민족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소수민족에 어떤 영향을 있고 극동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걸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이제 파악을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그 다음은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 관련 자료다. 자, 이 작성 방법에 따라 보기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 조선 오용대 관련된 거예요. 기획부대가 조선 오용대죠. 조선 오용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조선 오용대와 그 다음에 그 조선 독립동맹 관련된 거죠. 조선 독립동맹에 이제 조선 오용대 하북 조선 오용대가 그 요 밑에 들어가면서 조선 독립동맹 밑으로 들어가면서 조선 오용군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런 내용들. 그래서 조선 오용대, 조선 오용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요 부분 한 두세 번 나온 것 같아. 예. 자, 그러면 보면 기획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부대 명칭을 써보고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부대가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배경을 써보시오. 자, 조선오용대가 이제 조직 배경은 그 중일 전쟁 이후에 중국 국민당 정부가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에게 한게 싸울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독립운동 세력도 이를 적극적으로 항일 투쟁의 기회도 보고 이제 중국과 협력을 했다. 예, 그래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오용대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기획부대의 의의를 쓰시오. 자, 조선오용대는 그 중국 관내에서 결성한 최초의 한인 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부대가 니은단체에 들어간 이후에 변경된 명칭을 쓰시오. 이거 니은 단계는 이제 그 뭐냐면 조선 독립동맹이죠. 조선 독립동맹. 이 조선 독립동맹은 그 중국 공산당에 있었던 한인 그 공산주의 세력들이 만든 거야. 조선 독립동맹.
그리고 이때 이제 조선의용대가 이제 여기 밑에 들어가서 산하부대도 편입이 됐고, 조선의용군이, 예.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조선의용으로 바뀌고 산하부대도 이제 편입되고 나서 이 조선의용군이 이제 나중에 이제 북한에 들어서 북한군이 되죠. 그래서 6.25 전쟁 때 저 강원도 쪽으로 내려온 그 부대가 그 전신이 조선의용군 부대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의용대,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사료를 잠깐 이제 볼게요.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조선의용대 창립선언문이 있죠. 여기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조선의용대 활동 강령 같은 데인데, 조선의용대 같은 경우는 전투부대가 아니라 저 후방부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조해주고, 이런 부대고, 참, 근데 나중에 조선의용군이 되면서 이제 조선의용군 때 들어와서 8.6군과 연합을 해갖고 이제 하죠. 그 당시 이제 처음 생길 때 조선의용대는 이렇게 보조해주는, 국민당군을 이제 보조해주는 병참부대 지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 하북지대 개편과 조선의용군. 그래서 조선의용대 80%가 나중에 하북지대에 가서 그 뭐냐면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도 되고, 나중에 이제 앞에 얘기한 조선독립동맹 들어가서 조선의용군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조선독립동맹 강령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3, 40년대 그 만주 지역, 중국 관내에서 활동 내용들이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자, 이거 예전에 한 시험 문제 한 두세 번 나왔기 때문에 명칭을 이제 주로 쓰고 나왔거든요, 예전요. 그래서 명칭 정확히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부대들의 활동 내용도 좀 몇 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요청하신 내용을 보충 설명 없이 확인 1차 사료, 창립선언, 활동 강령, 개편 결의문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료 1. 조선이용대 창립선언문 1938년 10월 10일. 이 사료는 파일 12번의 부대 명칭, 조직 배경, 중일 전쟁 이후 중국 국민당의 지원, 우한에서 창설, 그리고 의의,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부대를 모두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당시 조선민족전선연맹의 대표였던 김원봉이 창립식에서 낭독한 선언문입니다. 조선이용대 창립선언문. 친애하는 동지들, 중국의 항일전쟁은 1년 3개월을 경과하였다. 이 신성한 항일전쟁에 우리 한민족의 참가는 오늘에야 비로소 실현되었다. 우리는 오늘 조선 이용대를 창립한다. 이 부대는 비록 그 수가 적고 무기가 보잘것없으나 장래에 전개될 중한연합군의 선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항일전선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싸울 것을 맹세한다. 오늘 이 부대의 성립은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조선인 군사단체로서 그 의의가 실로 중대하다. 1938년 10월 10일 우한 클로즈 쿼트. 사료 2. 조선 이용대의 활동 강령 1938년. 이 사륜 파일 샷번에 언급된 조선 이용대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 심리전이나 포로신문, 후방 공작 활동을 규정한 내부 강령입니다. 오픈 쿼트. 조선 이용대의 3대 강령 및 열발계 행동 준승. 발신. 3대 강령. 적 딜에 대한 선전 공작, 적 후방 교란 공작. 후방 공작, 적에 대한 정보 수집, 18개 행동 준중. 우리는 일본군 내의 사병들을 상대로 반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선전 활동을 전개한다. 우리는 일본군 포로를 우대하여 그들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고 그들을 반세국주의 전사로 교양한다. 우리는 점령지 내의 인민을 조직하여 각종 항일 유격 활동을 전개한다. 후방 공작. 크로사료 3. 조선이용대 화북지대의 개편과 조선이용군,
1941년다 1942년. 파일 12번의 항목은 조선이용대가 조선독립동맹 편입 후 조선이용군으로 변경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조선이용대의 주력 부대가 국민당의 소극적 항전에 불만을 품고 더 적극적인 항전을 위해 중국 공산당이 있는 화백지방, 예난 등으로 이동하면서 시작됩니다. 다음은 조선이용대 화북지대가 1941년 독자적인 부대로 개편을 선언하고 이듬해 1942년 조선 독립동맹의 군대로 공식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픈 쿼트 조선이용대 화북지대 제3차 확대 간부회의 결의문 국민당 통치하에 후방에 머무르는 것은 소극적이고 안일한 것이다. 우리는 항일의 최전선인 화백으로 이동하여 중국팔로군 공산당 군대과 연합하여 적 후방에서 직접적인 군사 활동을 전개한다. 이에 조선이용대 화북지대를 독자적인 조선이용대 화북지대로 개편한다. Close quote. Open quote. 조선 독립동맹 강령. 1942년 예난 1. 일본 제국주의의 일체 통치를 전복하고 독립민주국가를 건설한다. 2. 3. 무장부대를 조직하여 즉시 대의를 무장투쟁을 전개한다. 조선이용대 화북지대를 조서센 이용군으로 정식 개편하고 본 동맹의 군대 조직으로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11차 A형 그 뭐냐면 해설 강의 좀 끝났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B형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